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인정하는 쪽도 있지만 또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쪽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자가 그 기자가 아니고 뭐 다른 기자라는 둥. 그러나 저는 이 고대사를 공부할 때마다 재미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너무 골치가 아파요. 이놈의 걸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써놓고도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른다. 그럴 때 어쨌든 역사는 시대정신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무조건 미화시키거나 과대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는 과학이니까 거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시대정신이 역사에서 뭘 찾을까? 뭘 요구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군 문제도 바로 그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단군의 시대가 기자한테 넘어갔다. 하여튼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나와가지고 또 기시들이 또 넘어갔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단군이 어느 사회에 그러면 임금노릇을 했겠느냐? 우리가 5,000년 전이라 그러면 이게 석기시대, 신석기시대에 해당돼요. 신석기시대에 어떤 사람의 논자에 의하면은 단군이 저 중국과 저 만주 일대 뭐 한반도로 말할 것도 없고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돌멩이로 싸우는 시대에 대제국은 건설할 수가 없어요. 특수한 어떤 집단을 끌고 갈 수, 그게 부족사회라는 것이죠. 이게 부족사회의 단계에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성읍국가라든지 또 이를테면 군장 단계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킹덤의 단계, 즉 왕국의 단계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약 3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어떤 우리의 성읍국가 군장 사회로 들어섰다고 볼 적에 단군도 그때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역사의 어떤 진행 과정, 보편성 속에서 얘기할 적에. 그러나 우리가 신화 속에서 국조라고 봤을 때에는 이것을 굳이 과학적으로만 따져서는 어느 일정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그것이 바로 단군이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사조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단군의 설화가 신라시대라든가 여러 고려 전기라든가 있어 왔어요. 민중들 속에서. 그건 막연한 것 같지만은 또 어떤 민중 설화라는 건 끊임없이 그 나름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 얘기를 할 적에 호랑이도 동북아시아 호랑이들, 이 호랑이도 많지만은 그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종족들, 또는 저 시베리아 쪽에 가면은 지금도 동네 마을에다가 곰의 형상을 걸어놓고 곰을 숭배하는 그런 또 종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종족 중에서 자꾸 여러 작은 종족을 끌어모아가지고 정복하거나 설득하거나 뭐하거나 꼬이거나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큰 집단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왕 운기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단군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글자도 저자로 바꾸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단군을 평양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평양에 도읍지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낸 뒤에 거기서 또 저 기자와 단군을 받드는데 자꾸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기자를 앞세워요. 또 단군 사당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경비를 대는 토지도 안 주고 그래서 세종이 안 된다 이러면 그 기자를 아래로 내리고 단군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제전도 마련하고 또 세조가 이것도 더 바로잡아야 된다. 그 제전도 넉넉하게 해줘가지고 정기적으로 단군의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건 뭔가 이제 조선 후기에 말기에 들어와서 나라가 일제가 쳐들어와가지고 개항 이후 계속 경제 침탈을 하고 을사조약을 맺어가지고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보호국가로 만들었다. 이럴 적에 바로 나철이라는 분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민족사상을 위해서 대종교를
창시하자. 그래서 대종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그냥 종자를 쓴 게 아니라 사람인자를 붙였어요. 인간 중심. 그러니까 단군을 인간 중심적인 홍익인간, 인간 중심적인 그런 분으로서 국조로 봤던. 자, 그래서 독립을 지키자. 일제로부터 벗어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가령 신채호, 박은식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제가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자. 아까 나철 선생은 9월산 데려가 죽었지만 그 제자들이 바로 백두산 밑으로 가가지고 자기 스승을 시체를 거리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고 유언에 따라 그래서 마을을 이루면서 또 대종교를 받들고 민족 운동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상해 임시정부가 태동할 때에도 거의 그 관계자들이 여기에 가담했어요.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국조를 받다는 것이요. 우리가 단군한테 초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가서 무슨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만들어 달라 빕니까? 절대 비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민족사상으로 받드는 것이니까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단군 관계의 책을 전부 못 읽게 했어요. 찾아가지고 불태우고 없애버렸다. 두 번째로는 단군은 일본 천조대신과 형제간이다. 그때 참 형제간을 어떻게 삼았는지 모르지만 참 희한하긴 희한하지. 형제간이니까 조선이나 조선족이나 일본족은 한 뿌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뿌리니까 지들이 차지해서 같이 살아도 좋다. 이것이죠. 이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최남선 같은 분들이 이런 이론을 단군 얘기를 많이 썼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니까 최남선이 단군 이론을 많이 쓰니까 정말 이분도 초기에는 민족사상으로서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사기예요. 이렇게 딱 써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그런 쪽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동교 동군론이 그게.